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라입니다. 힘들었어요. 어제 시장 상황이요. 근데 오늘도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더 대비할 수 있는 전략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켓나우 2부에서 오늘도 꼼꼼히 이 전략들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이 금리 인하 시기 오락가락하지만 하반기 예정된 수순대로 단 1회라도 금리 인하 단행이 된다면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섹터 있죠. 바이오주 오늘 점검을 좀 해볼 거고요. 오늘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일입니다. 이 새 국회에서는 어떤 자본시장 법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오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자, 그럼 먼저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짚어보고 올게요.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650선도 위태위태하네요. 3일째 내리고 있고요. 현재 1% 가까운 내림세 보이면서 265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830선 다시 한번 위협받는 움직임 이틀째 내리고 있고 장 초반보다 낙폭 확대했습니다. 0.83% 하락하면서 831.4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수급 상황도 보면요. 어제 외국인이 좀 힘들게 했어요. 1조 넘게 좀 팔았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더 많이 덜어내고 있는데요. 2,471억 원. 현재 구간에서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약세, 외국인이 장 초반에 좀 들어와 줬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전환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기관 쪽에서 3거래일째 팔자습니다. 물량이 크지는 않지만 이 양방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기관 246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계속 힘들 거라고 보십니까? 이슈 짚어주세요. 네, 일단 최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한 누적 포지션 자체가 매도 계약이 약 3만 5천 계약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그래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이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새벽에 미국의 채권 금리가 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대외 변수가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우리 시장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9시 반에 미국에서 PCE라고 하는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간단하게 우리 시장을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줄여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이 많이 밀렸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약 4만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서 그 이후에는 매도가 많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현재 3만 5천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선물 포지션 쪽이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체크해볼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 오늘 흐름에서는요. 어떤 섹터가 조금 튀던가요? 어떤 부분 바라보고 계세요? 예, 오늘 섹터를 보면 지금 웹툰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꽤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계 기업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종목군이나 업종군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웹툰 같은 경우도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6월 달에 네이버 웹툰의 미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웹툰 관련주들이 시장 자체를 전반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수출 4위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수출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적적인 부분들까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도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도부터 올해 넘어오는 과정에서 북미 쪽 매출이라든지 일본 쪽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제 중국 쪽 매출이라든지 중국 쪽 매출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던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콜마 같은 ODM 2위 업체제, 2위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툰과 화장품 섹터 특징적으로 살펴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시장 흐름이 약세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참 힘 빠지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종목들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오늘 공략할 종목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태성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태성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PCB 쪽에 관련되어 있는 습식 자동화 설비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PCB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장 초반에 조금 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신텍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이 좀 나왔는데 태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자도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동박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 많이 있었는데 태성 같은 경우는 복합 동박을 생산하면서 중국계 기업이라든지 일본계 기업에 대해서 납품 메리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성이 장중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PCB 쪽과 그리고 복합 동박에 대한 매출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외형 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성이라는 기업을 포인트로 잡아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PCB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IT 부품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PCB 관련돼서 신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 우리가 좀 추가 아이디어로,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제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입니다.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IT 전기전자 부품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테슬라에 납품이 될 수도 있다. 공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태성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종목별 장세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셀 3사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태성이나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죠. 그래서 앞서 제가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개별 종목들이 순전히 테마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성이나 대주전자재료처럼 앞으로 실제 매출이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대비해서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종목별로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을 좀 추려가지고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성과 함께 대주전자재료까지 흐름 살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인플바이오 리서치 이혜진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좀 내리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제가 많이 여쭤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바이오 업종 좀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팩터는 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현재 그 금리가 바이오 주식을 지배를 하고 있고 그에 의해서 국내 그리고 미국 바이오텍들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팩트인데요. 그러나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리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는 국내 임상들이 초기 임상들, 그러니까 신약이 되려면은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1상에서 2상 단계밖에는 이제 가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임상 2상, 3상 이제 곧 신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발표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분명히 내리막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달리기 쉬울 겁니다. 그거는 좋은 요인이기는 하는데 평지라 하더라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뒤에 성장 동력이 있다. 그래서 종목에 따라 다른 시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 여부도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자금 조달 이슈라든지 네.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별 장세 그리고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하반기 바이오 시장을 전망을 먼저 해주셨고요.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게 HLB 얘기예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HLB 사태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신약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은 유보 상태로 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한번 뭐 신약을 개발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상업화 단계에서 이렇게 좌절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런가요? 얼마나 그렇지는 되죠? 않습니다. 비중이? 예, 비중이 이렇게 임상 3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한 기업들은 대개 90% 이상 승인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이오 임상 좌초되는 게 초반부에 좀 쏠려 있나요? 임상 이상에서 네. 10개 중에 7개가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이상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임상 3상에서는 거의 한 60% 정도는 성공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 되게 상업화 단계로 넘어갈 때는 뭐 90% 정도는 이제 상업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유보 상태로 들어갔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상업화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리 벌어들일 돈들이 나중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승인이 나중에 난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경쟁자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가장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상업화를 해서 그 시장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경쟁 상대가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는 그 두 가지 점에 따라서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약의 그 이제 효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신약 개발 다른 국내 신약 개발 회사들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텐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 그 공정이냐 아니면은 시설 문제냐 그리고 FDA가 실사를 이제 못했다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FDA하고 미팅에 의해서 조금 더 그 문제들은 밝혀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얼마나 더 그 이제 재신청하는 기간이 길어질 거냐 하는 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FDA 미팅이 끝나고 그 사항들이 정리가 되면 향후 일정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서 불확실성도 제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로 해서
국내에서 이 FDA 대응하는 이런 능력들을 많이 키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안 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없는 일은 아니고 왕왕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HLB 뭐 약효 자체에는 문제 없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솔직히 가장 궁금한 거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HLB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아니 대표님의 보실 때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신뢰도라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이기는 한데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네. 일단은 약효가 가장 중요하고요. 요번에 그 아스코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전체 생존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물 효과에 네. 대해서는 경쟁력을 조금 더 입증을 했고요. 이 점이 어떻게 이제 향후에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신약 그 승인까지는 굉장히 그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가 날 때까지는 거의 확정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사 내부에서 추리는 그런 모습들이 더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금리 인하 얘기를 좀 했는데, 보통 이제 바이오 업종에는 호재로 인식이 되는 그런 소재이고 재료이고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 기업에는 보통 어느 정도의 시차로 적용이 되는지, 이 금리 인하 이슈 자체가. 네. 네. 지금 그 XBI라는 미국의 바이오텍으로 이제 이루어진 ETF가 있습니다. 예. 네, 그 ETF 지수의 흐름하고 그 다음에 금리의 흐름은 거의 역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바이오텍 주가는 빠지고 네. 또 이제 금리가 내리면 다시 오르고 이런 모습이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상으로는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뭐 올해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금리 인하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9월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전부 다 받을 수 없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경쟁력이 갖추어져 있는 회사들은 자금이 풍부합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돈을 충분히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은 뭐 금리가 약간 0.25 떨어진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한 1년 이내에는 이 부익부 빈익빈,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극명하게 엇갈리고요. 그 기업들은 돈도 많고 또 임상, 2상, 3상 그리고 기술 수출까지 했기 때문에 예. 또 마일스톤까지 들어오면서 풍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간다 그래서 전체 다를 사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조금 더딘다 하더라도 바이오 종목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자체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들, 그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금리하고 또 자금 상황 이런 것들은 기업 간에 약간 더 어긋날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들을 잘 찾아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최근의 트렌드 알아야 돼요. 가장 큰 트렌드, 딱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뭡니까? 트렌드는 ADC가 트렌드입니다. 네. 그리고 ADC하고 ADC라는 것은 기존의 거의 대부분이 항체 의약품입니다. 항체라는 것은 암을 찾아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찾아가서 암을 꼼짝 못하도록 하는 능력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서 억제하는 능력까지 갖춘 게 항체입니다. 예. 그런데 치료 효과가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뒤에 약물을 답니다. 공격하는 약물을 네. 다는 거죠. 그러면 항체가 찾아가서 약물이 암세포를 터뜨리는 그런 효과인데요. 이게 ADC나 아니면 RPT라든가 TPD 모든 최근에 나오는 주요 핵심적인 트렌드가 이 ADC입니다. 그래서 암을 정확하게 찾아가서 암을 공격하는 그런 RPT, TPD, ADC. 뭐예요? RPT? 그거는 방사성 의약품을 네.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PD는 단백질 자체, 그 암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그 암이 성장하도록 하는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자체를 아예 분해시켜 버리는 그런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다 똑같은 거죠. 정확하게 암세포만 찾아가서 다른 정상적인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 환자들은 굉장히 몸이 힘든 상태니까 거기다 정상세포까지 건드리면 굉장히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암만 정확하게 그걸 부작용으로 우리가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이 뛰어나면서 부작용이 적은 그리고 기존에는 접근하기 힘든 치료하기 힘들었던 그런 암들을 공격하는 예. 그런 그 모달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쏙쏙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대표님, 5월, 6월이 이 제약바이오업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큰 행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아스코도 이제 열리고 한 닷새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스코에서는 뭐 주목해봐야 됩니까? 저희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제 외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요. 한 3,200편의 그 임상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국내의 주요 기업들의 그런 실적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 항체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타겟을 암 타겟을 잡고 그 다음에 암을 공격하도록 T 세포를 한쪽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얘야라고 가르쳐주는 그 인게이저 역할을 하는 네. 이제 임상인데요. 이번에 임상 1상 그 여러 암종에 대해 고형 암종에 대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적 용량으로 생각되는 5mg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5mg으로 계속 임상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ADC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세포의 타겟을 뭘로 잡냐면 ROR1이라는 암세포에 있는 단백질을 타겟팅을 합니다. 그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게 리가켄 바이오의 PBD 프로드럭이라는 그런 네.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요. 용량 레벨 9까지 갔을 때 림프종 쪽에서 치료 효과가 경쟁사 대비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5편의 논문을 임상 결과를 발표를 예. 하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고위험 바이오마커를 가지신 분. 이분들은 치료하기 좀 까다로운 폐암 환자들입니다. 근데 경쟁 약물 대비해서 오시머티닙 대비해서 전체 다 암 환자군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 8월에 신약 이제 승인이 결정이 될 텐데 상업화하고 나서 예. 얼마나 이제 많이 팔릴 것이냐 하는 것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도 임상 결과 2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오 이뮨텍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아스코 이어서 이제 바이오 USA 이것도 네. 열리잖아요. 좀 어떻게 달라요? 네. 그 아스코랑 그리고 어떤 거 주목해봐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국내에서는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아스코에 이제 참가를 합니다.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바이오 USA에는 대부분 큰 회사들이 자기네 그 회사를 알리기 위한 전시회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예. 이쪽에서는 임상 결과를 보고하고 우리 이만큼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잘하고 있고 우리한테 주문을 하면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잘한다라는 것을 회사를 알리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쪽에는 뭐 둘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제 바이오 USA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링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허용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바이오 종목군을 또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임상도 예를 들어서 뭐 상장 전에 얘기해줘야 될 것들 안 해줘서 네. 나중에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신뢰도 사실 낮잖아요. 네.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짜야 됩니까? 이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산업 자체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승인받을 확률이 임상 들어가서부터 10%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속성 자체를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의 그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신약을 이제 비전문가들이 이제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외국에 있는 글로벌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상 결과를 좀 볼 수 있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째는 당장 연구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2년 정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 나스닥 기업에도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큰 기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 그 생물보안법 네. 때문에 우리 코로나 백신 때문에 막 주목받았던 이제 CDM, CMO 네. 이쪽은 분위기 어떨까요? 아, 좀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내 쪽에 단기적으로 수혜를 입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물보안법이 나온다 그래갖고 뭐 오늘 내일 이걸 바꾼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도 발주를 해서 중국 뭐 우시바이오텍으로부터 물질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장 옮기는 건 안 되고요. 유예 기간을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지나야지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대단히 큰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론자라든가 국내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바이오 USA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은데요. 국내 기업 중에 이 업체 가장 유망해. 내가 기대가 많이 돼. 이거 여쭤봐도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트렌드에 맞는 ADC, 네. 그다음에 뭐 알피트라든가 이중항체, 아까 말씀드린 아스코에서 잘 하고 네. 있는 업체들이 주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다이치 상교라든가 암젠 이런 회사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그리고 상반기에 중요한 임상 3상 결과, 임상 2상 이제 확증적 임상 결과, 초기 임상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포트 구성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오늘 제시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바이오 얘기할 때 또 모시도록 할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아이템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사실 오늘은 의미가 깊은 날인데요. 그렇죠. 바로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하는 이제 날입니다. 사실 어제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끝나는 날에 제가 이제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요. 자본시장법 관련된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자본시장법이 계류가 된 게 92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제까지 처리가 결국 안 됐고요. 네. 92건이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네. 그 정도로 사실 이 폐기된 법안 중에 처리가 됐으면 정말 이렇게 투자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법안들이 좀 90개나 넘게 폐기가 된 게 참 안타까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투세 관련 촛불 집회가 열리거든요, 저녁에. 그래서 또 관련된 22대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아니면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법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에서는 미리 보는 22대 국회 자본시장 법제 이슈라는 주제를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좀 처리됐으면 했는데 처리가 못 돼서 좀 아쉽지만 22대 국회까지 논의가 될 만한 그런 법안들 그리고 22대 국회 당장 오늘부터 핫 이슈가 될 그런 법안들 그런 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로 또 이렇게 나선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예. 어떤 법안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금투세가 가장 초점에 맞춰져 있나요? 예, 맞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가장 이슈가 큰데요. 사실 증권부 기자들이 주로 아침에 일정이 네. 아침에 출근을 해서 노트북을 보고 이제 9시에 장이 열리면 이제 3시 반까지 관련된 이제 노트북과 함께 사는 그런 이제 네. 예, 그런 이제 하루를 보내고 네.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오후 5시에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요. 증권부가 가서 현장 취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시군요. 사실 이게 전 증권 관련 이 금투세 이슈가 단순히 그냥 자리에 앉아서 수치만 보고 그런 이슈가 아니라 이제 장외에서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상황인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을 해서 그때 이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1월 2일 날 밝힌 뒤 본격적으로 폐지론이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까지 내용을 보면 여권에서는 얘기하는 게 금투세가 추진될 내년 1월에 네.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1,400만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거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온 자금도 이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제 상황을 좀 밝힌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올해 이제 7월 말께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금투세를 폐지를 하려면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말에 금투세 개정안, 그러니까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기재부 세법 개정안이 나올 전망이고요. 그 사이에 전후로 해서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이슈가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관건은 이 금투세 폐지 법안이 과연 처리될까? 이걸 거잖아요. 예, 우선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야당이 192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야당에서의 동의가 없이는 이 여당 단독으로 금투세 폐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금투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면 네.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재부 출입 기자였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권이 금투세
를 도입을 추진했고 그 이후에 이제 현재까지 이제 계속 시행은 유예가 되고 내년 1월에 이제 시행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로 해서 통과가 된 건데 네.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만든 추진한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그 금투세 폐지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뭐 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그 윤 대통령의 이제 기자간담회 그 바로 다음 날 따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금투세를 도입을 하면 그 우리 주식 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밝힌 윤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 그런 발언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거다. 그래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원안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좀 쐐기를 박은 상황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이제 한 어게인 2020년 4년 전 상황이 다시 이렇게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어게인 2020이요? 예, 사실 뭐 2020년 4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은요, 그때 주식시장은 2020년 그때 1월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코로나 그 감염자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워낙 이제 뭐 그 코로나 그 확산세에 예. 그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금투세가 발의될 때 그리고 추진될 때 저도 기재부 출입 기자로서 지근거리에서 사실을 지켜봤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그 당시 김투세 법안을 발의를 했을 때는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뭐 금투세만 가지고 촛불 집회가 뭐 거세게 일거나 뭐 난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금투세도 논란이었지만 더 논란이 된 게 대주주 그 요건을 주식 대주주 요건을 그러니까 종목당 3억 원, 그 당시 이제 10억 원 가지면 대주주라고 했는데 3억 원 이상인 사람한테 이제 양도세를 무는 그런 이제 법안으로 개정안이 나와서 2020년에 논의가 됐고요. 뭐 종목당 3억 원이 뭐 많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게 또 논란이 된 게 3억 원을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 내가 가진 3억 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한 분이 이제 보유하신 3억 원, 삼성전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삼성전자 3억 원뿐만이 아니라 친가 외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뭐 그 자식들 그리고 그 손자 손녀까지 다 합해서 삼성전자 주식이 3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대주주가 되는 그런 가족 합산이 동시에 그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관련된 주식을 뭐 내가 할 수도 있고 와이프가 할 수도 있고 또 친가나 외가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기억나요. 네. 금방 3억 원이 이게 의외로 금방 넘어갈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많이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런 방침으로 해서 원안대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기재부는 원안 추진이었지만 그때 뭐 사표도 내고 뭐 여러 난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민주당이 수정을 해서 결국 3억 원으로 내리지 않고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가족 합산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보도들이 많이 나왔냐면은 동학개미가 승리를 했다. 그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도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하면 많이들 물어봅니다. 뭐 촛불 집회 뭐 몇 명이 나오겠느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뭐 야당이 뭐 대다수인데 어떡하냐. 근데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응집력과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거나 그게 상당히 이제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인데 결국은 12월까지 이게 처리되냐 마느냐가 뭐 가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꽤 반년 이상 남은 시작이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2020년처럼 민주당이 그 수정안이나 아니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투세 이외에 그러면 또 어떤 법안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사실 21대 뭐 92개 뭐 폐기된 이제 법안들을 보면 여러 가지 뭐 법안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가 한 이 두 가지는 좀 아쉬운 법안이다. 좀 그리고 22대 국회에도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다 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가 조작 대책과 관련된 법안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주가 조작 이제 대책과 관련된 이제 법안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요. 작년에 이제 4월로 해가지고 4월 달로 이제 돌아가 보시면은 그때 이제 라더견의 이제 주가 조작 사태가 상당히 이제 이슈화가 됐고 그때 이제 뭐 가수 임창정 씨도 연루가 돼가지고요. 네.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4월 달에 나흘 만에 8조 원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총 8조 원이 증발할 정도로 투자자들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처벌이 결국 이제 라더견을 잡았을 때 이제 처벌이 어떻게 되나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또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게 아니냐. 또 여의도에서 이런 걸 문제를 이제 저지러도 한 이제 주가 조작으로 세게 이제 뭐 돈을 끌어당겨 가지고 어디 은닉을 해놓은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명함 바꾸고 뭐 회사 이름 바꾸고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금융위가 여러 대책 중에 나온 자본시장 개정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렇게 주가 조작이나 이렇게 등의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또 이제 대표가 되거나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또 하는 금지 조항도 담은 주식 시장 관련된 자본시장 개정법을 발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시장에서 퇴출하는 10년간 퇴출하는 조치인데요. 그게 이제 21대 국회가 어제 끝나면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은 참 미국 등에 비하면은 참 약한 이 정도로 약한 법안인데요. 이제 법안이 좀 폐지된 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날 때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주가 조작 얘기만 나오면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 이제 작년에 이제 11월, 12월 제가 SEC 취재 갔을 때도 정말 많이 느낀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에 그때 이제 금융 사기로 해서 이제 버나드 메이도프가 검거가 됐고요. 네. 그래서 형을 2009년에 몇 년을 받았냐면 150년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만큼 거짓말을 하거나 이제 투자자들 사기 피해를 입혔을 때 자본시장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정말 엄벌한다는 그런 거를 느꼈고요. 그때 SEC 가서 또 물어본 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미 미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뭐냐면은 뭐 주가 조작 등 아주 중대한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딱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은 퇴출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년 퇴출하는 것도 지금 법안이 지금 개정이 안 되고 폐기가 됐는데 미국은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영원히 시장에 발을 못 디디는 그런 사례가 이미 지금 이미 시장에도 있고 그런 예. 제도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이제 한국형 폐허펀드를 만든다. 예. 그런 것도 얘기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주가 조작의 어떤 과징금을 거둔 다음에 그 과징금을 통해서 주가 조작 피해자나 아니면 주가 조작을 내부 고발한 사람한테 펀드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건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한 건당 3천억 원 이상 그렇게 이제 예. 관련돼서 포상금으로 내부 고발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됐고요. 우리나라는 뭐 해봤자 한 1억 뭐 그 정도니까 연간 그런 거니까 참 적은 숫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내부 고발자가
제도 시행 전에는 한 300여 건 정도였는데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는 한 10,000건 정도 이상으로 폭증할 정도로 시장에서의 관심도 많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좀 추진력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 번째 얘기 꼽아준 게 이 상법 개정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주세요. 예,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에서 이제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용우 의원님하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님 이제 두 분이 해서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 현재는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로만 규정이 돼 있는데 이용우 의원님 안에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 이렇게 바뀌고요. 저 박주민 그 박용진 의원님 그 아는 경우에는 회사와 그 총주주 그렇게 이제 바뀌는 그 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총선에서도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에 대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그 내용이 포함된다고 포함을 검토하겠다. 그런 걸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좀 논의가 예상이 되고요. 또 재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상법 개정이 되면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과 사실 정부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어떤 스탠스 취해갈지 더 봐야 되겠어요. 나오는 내용들. 그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 중요하겠죠. 예, 지금 짚어주세요. 그게 이제 그 사실 이게 임의가 나왔지만은 중요한 게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때 이제 이복현 원장이 밸류업 관련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된 추진 의사를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요. 상당히 이게 좀 진전된 입장인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그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관련된 좀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좀 필요하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금융당국 쪽에서도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밸류업 나온 다음에 좀 이게 좀 뭐 인센티브든 아니면 강제성이든 뭐가 좀 시큰둥하다 시장에 그런 반응이 나온 상황에서 조금 더 진전되게 어쨌든 지배구조를 바꾸거나 거버넌스 개혁 쪽으로 금융당국도 좀 한 걸음 나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좀 정부 여당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좀 어떻게 처리될지도 22대 국회에서 한번 아마 재발이 될 예정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좀 속도감 있게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안이 뭐 단기에 뭐 하루 이틀에 처리될 건 아니지만요. 오늘 그런 부분들 최웅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약세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10시 4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다가오는 내일장엔 또 어떤 전략이 좋을지 그리고 오늘 이 남은 장 대비할 수 있는 전략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